네, 이승길입니다. 오늘 이제 복지 사회 서비스 분야 이제 세 번째인데요. 오늘은 이제 시의성도 좀 있고 해서 대선 놔두고 부동산 주거와 관련된 주요 후보들 공약 좀 비교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이 부동산이나 주거 문제를 다룰 때 지금의 우리 후보들의 내용만 가지고 다루기에는 약간 좀 한계가 있습니다. 특히 부동산이나 주거 정책은 역사성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나라 예전에 박정희 정부 때부터 이제 개발을 막 시작할 때 강남 개발부터 해가지고 수도권 개발이나 이런 것들이 쭉 이렇게 확산이 되면서 그게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어떤 사업 또는 정책의 본류로 자리를 잡았고,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제 문제, 물론 그걸로 금전적인 이익을 얻은 분들도 많겠지만 다수의 분들은 적어도 통계상 40% 정도 되는 무주택 세입자 분명히 존재를 하고 있고, 그분들은 여러 가지 좀 이중적 태도를 좀 가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집이 없을 때는 집값이 좀 떨어졌으면 좋겠고, 전세가도 좀 떨어졌으면 좋겠고, 그렇지만 나중에 이제 자기가 이제 어떤 형태로든 집을 가지게 됐을 때 주로는 빚을 많이 내겠죠. 은행이 주인이죠. 그러면 또 반대로 집값이 좀 올랐으면 좋겠고, 시세 차익도 좀 생겼으면 좋겠고, 이렇게 해서 차익이 생기면 집을 좀 늘려서 좀 큰 데로 좀 가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태도들을 누구나 다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내용 이야기하기에 앞서서 제 이야기를 조금 더 드리면, 저는 울산의 경제정의 실천 시민연합이라는 시민단체에서 처음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줄여서 이제 경실련이라고 하는데, 이 경실련이라는 단체가 처음 만들어진 게 예전에 90년대 초반에 전세대난이 일어났을 때 수많은 사람들이, 그 피해자들이 삶을 달리하고 스스로 생을 마감하거나 아니면 불행한 삶을 이제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을 두고 보지 못해서 이제 전문가들, 교수나 변호사나 또 저 같은 이제 활동가들이 모여서 만든 단체가 경실련이었어요. 경실련은 지금까지도 부동산과 관련된 활동들을 꾸준히 하고 있고 죄송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울산 경실련이라는 곳에 처음 들어가서 맡았던 사업이 뭐냐면 아파트 분양가 거품 빼기 운동이었어요. 그때가 이제 참여정부가 막 들어서고 얼마 안 됐었을 시기였는데, 이상하게 우리 대한민국의 전 곳곳에서 떴다방이라고 그러죠, 일명. 떴다방들이 막 시적구 다니면서 분양가를 높이죠. 옥동에 있는 이제 H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때 분양가가 한 400만원, 한 500만원 안짝이었는데, 이게 배로 뛰고, 평당 1000만원대까지도 올라간 아주 기현상들이 벌어지고 있었고, 다른 아파트들도 분양만 했다 하면 기본 평당 1000만원, 1100만원만 그랬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한 3개 아파트 정도를 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 진정을 했는데, 그때 모 기업에 부장이라는 사람이 사무실에 찾아와서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이거 그냥 끝날 때까지만 좀 밀어주면, 기자회견이나 이런 것도 좀 밀어주고 진정정도 좀 시간해주면 아주 훌륭한 일, 좋은 일 하는데 우리가 후원을 3억 정도 하겠다, 현금으로. 현금으로 3억을 하겠다. 그래서 그때 3억이라 해봐야 자기는 아파트 한 채 값 정도잖아요. 따지고 아파트 한 채 주고 지금 외국에 이거 다 몰라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데 들어가세요. 그게 아니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1년에 매년 1억씩 돈은 됐다고. 그러니까 따로 저를 불러요. 제가 이제 담당자니까. 그랬더니 우리 회사에 자리가 좀 하나 있는데 옮겨볼 생각이 없냐. 쉽습니다.
저는 시민단체 일을 하려고 왔는데 여기 일하겠습니다 했더니 가족 중에 시험 못하는 사람 없냐 뭐 이런 식으로 계속 이제 회의를 해요. 하여튼 돌려보내긴 했습니다. 그만큼 건설업체뿐만 아니라 그 분양을 받거나 그 분양을 원하는 사람들이 참여정부에 들어서서 유별나게 기현상이라고 할 만큼 그런 게 확산돼 나가고 있었어요. 그때 우리 그 아파트 분양가 거품 빼기 운동을 누가 주도했냐면 울산대학교의 한상건 교수님께서 맡아주셨고 제가 이제 간사로서 실무를 좀 담당했었어요. 그때부터 제가 이 부동산이나 주거 정책과 관련해서 관심을 자연스럽게 가질 수밖에 없었거든요. 3년 정도 했는데 인간의 욕망이라는 게 어떻게 얼마나 다층적인가를 제가 그 사업을 하면서 수도 없이 마주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집이 있을 때와 없을 때 아주 큰 차이를 가지고 있고 그런 이야기지만 우리 단체 안에도 활동가나 볼런티어 중에서도 그 아파트를 시세 차익을 크게 남겨서 뭐 다른 데 가서 집을 건물을 새로 세운다든가 또는 뭐 시세 차익을 남겨서 뭐 북구에 좀 아파트 큰 평수로 옮기고 야 뭐 기분 좋은데 고기 한번 쓸게 이랬다는 거죠. 시민단체 안에서 활동하는 사람들조차 거기서 자유롭지 않다라는 것을 제가 바로 앞에서 했었습니다. 하여튼 그만큼 이 부동산과 주거와 관련된 문제는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그건 인정합니다. 최근에 우리 이재명 후보께서도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는 크게 손대지 않는 방향으로 가겠다라고 선언을 했어요. 저는 좀 아쉽긴 하지만 지금 단계에서는 그게 현명한 태도라고 생각합니다. 누가 건드려도 부동산은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해결하려고 하면 할수록 문제가 더 커지고 꼬여요. 이게 노무현 정부와 문재인 정부에서 경험했던 결과들이거든요. 뭔가 해결하려고 하면 자꾸 일이 더 커지고 역풍이 더 거세지고 책임질 수 없는 문제들이 생기고 이랬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뭐 주요 후보 4명의 이제 후보 공약을 이제 살펴보려고 하는데 그러려면 우리가 앞선 정부의 부동산 정책부터 좀 들여다볼 필요가 있어요. 들여다볼 필요가 있고 너무 멀리 가면 이 시간이 좀 길어지기도 하고 많이 좀 고쳐져 온 것도 있기는 합니다. 단적으로 문재인 정부 정책부터 근데 사실은 말이 문재인 정부고 어떻게 보면 참여정부 때부터 문제가 됐던 부동산 정책들을 간단하게 좀 짚어보고 다음 단계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때 부동산 분야의 역대 최악의 정권으로 이렇게 기록이 됐습니다. 이거는 본인들 스스로도 인정할 수밖에 없었고 결과적으로는 정권 말에 사과를 했죠. 대통령께서도. 말 그대로 집값 대폭등 시대라고 불려졌고요. 이거는 이제 노무현 정부 때도 자고 나면 집값이 올랐다. 그러니까 문재인 정권이 들어서니까 그러면 옛날 참여정부 때처럼 부동산 가격, 아파트 가격이 올라갈 수도 있겠다라는 이상한 기대. 그래서 이제 문재인 정부의 정책들을 쭉 이렇게 들여다보면 사실은 참여정부 때 사람이나 정책의 방향이 크게 다르지 않았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때 뭐 3040 세대는 무주택자 같은 경우에는 이생진망이라고 이번 생에 집 사는 건 이제 망했다. 뭐 이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리터루족이라고 리턴과 킹거루족 합성어입니다. 주거 비용 때문에 다시 부모님 집으로 들어와야 됩니다. 또 패닉바잉이라고 이건 뭐 앞이 모였고 일단은 막 매도 막 반복하는 공황 상태까지 비춰졌던 그런 현실들이 문재인 정부에서 나타났었죠. 정책적으로도 살펴보면 이게 뭐랄까 좀 이렇게 정책이 기능을 할 수 있는 조건이나 상황을 조성하지 않고 일단 해보고 안 되면 말고 뭐
이런 식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정책이 정권 내내 28번이 나와요. 부동산 정책. 세상에 어느 나라 어떤 정책에 있어서 28번이나 계속 갈팡질팡하는 이런 이제 정책들이 나올 수 있느냐. 그거 자체가 문제일 수도 있는 거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이 다주택자들의 문제인데요. 한 가구가 뭐 두 채 또는 세 채를 가질 수 있죠. 어떤 이유에선가. 주말부부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지낼 수 있고, 하나는 내가 살고 하나는 좀 갭 투자를 하던가 좀 이렇게 투자를 해서 좀 불로소득이긴 하지만 좀 안정적인 소득 체계를 좀 만들자 이런 생각으로 투자를 해서 뭐 두 채나 세 채 정도 가진 사람들도 제법 있었습니다. 사실은 대부분 다 서민들이고 어렵게 돈 모으고 빚내서 결국은 내 자식, 우리 식구들 좀 고생 안 하고 이렇게 먹여 살리려고 하는 건데, 근데 이게 약간 좀 과한 거죠. 열풍처럼 벌어지기도 했고. 그래서 2019년도에 주거 실태 조사를 한번 봤어요. 이 조사는 5년에 한 번씩 진행을 하는데, 그 시기에 보니까 문재인 정부 때 주택 보급률이 전국적으로 100% 이상 넘었어요. 울산도 그때 104%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로만 보면 한 사람, 한 가구가 집을 한 채씩 다 갖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자가 보유율은 한 61%. 그리고 그럼에도 내 집을 마련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분들은 84%. 이상하죠. 61%는 갖고 있는데 84%가 내 집 마련을 또 해야 된다. 근데 수치가 이게 뭐랄까 좀 이렇게 평탄치 않은, 해석하기가 좀 어려운 수치들이 이때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국민들을 부동산이나 주거와 관련해서 무언가 노력하고 살아내기 위해서 투자를 했던 사람들도 있는데, 또 특히나 뭐 시대 차익 누리고 뭐 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는데, 몽땅 뭔가 좀 이렇게 편법 집단으로 막 몰아세우는 분위기가 좀 있었어요. 대표적인 사람이 김수현 실장이셨는데 뒤쪽에 제가 좀 설명을 할 겁니다. 이처럼 부동산 상승의 원인을 자꾸 남 탓을 하는 거예요. 남 탓. 투기 수요, 편법권, 자꾸 이렇게 이제 단정 짓고 접근을 하니까 뭐 1가구 1주택은 선이고 뭐 1가구 2주택은 뭐 악이냐, 그 이미지를 그렇게 만드는 거죠. 근데요, 1가구 1주택은 애초에 박정희 대통령이 박정희 정부 때 나온이었어요. 적어도 우리 대한민국 남한에 사는 사람들은 집 한 채씩, 이건 뭐 정경 선생님하고 지금 얘기 다 한 말이긴 한데, 근데 그때는 그게 선일 수 있어요. 1가구 1주택이 그 시기에는. 근데 이거를 문재인 정부가 좀 이념화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러면 1가구 1주택이 일반 대중들이 받아봤을 때는 악이 되는 거예요. 그 말조차 나를 몰아세우는 정부의 말이 악으로 받아들여져요. 나를 괴롭히는 사람. 그리고 어쨌든 이 다주택자들이 부동산 시장을 계속 교란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접근을 좀 했던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대책이 금융이나 세제, 뭐 매매와 관련해서 각종 규제, 막 집중포화를 하게 됐고요. 그러니까 반면 실수요자가 원하는 지역에는 이상하게 공급이 더 부족해집니다. 뭐 어떤 데는 막 공급이 과열이 돼서 나는데, 어떤 데 가면 이건 뭐 내 집을 갖고 싶어도 가질 수가 없는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LH만, 지금은 뭐 LH가 뭐 공공 영역의 사업들 많아요. 이때만 해도요, LH도 그냥 일반 건설업체하고 경쟁하는 하나의 그냥 건설사였어요. 그런 생각으로 일을 했어요. 그러니까 LH도 뭐 이렇게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태의 이제 정부였던 거예요. 나중에 사고를 많이 쳤죠. 부동산 투기도 장기도 하고. 자, 그럼 이제 우리가 김수현 씨라는 사람을 좀 들여다봐볼게요. 우리 노무현, 문재인 정부의 이 부동산 주거 정책을 사실상 총괄했던 사람이 김수현이라는 사람인데, 제목을 제가 이제 난망한 복수열차니, 분명히 참여정부에서 실패했다라고 인정된 사람을
다시 문재인 정부에서 사회수석, 정제수석을 재등용을 하고 부동산 정책을 국토교통부 장관도 아니고 이 사람한테 다 맡긴 거예요. 자,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분이 참여정부 때 그 부동산 규제 종합세트라는 게 있었어요. 831 부동산 대책이라기도 하고, 거기에 보면 이제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확대하는 거. 근데 종합부동산세는 우리나라에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의미 있어요. 이걸 국가적 수익을 다시 재분배하는 아주 핵심적인 역할을 하는 게 이게 종합부동산세, 종부세인데, 그게 좀 과한 측면도 좀 있었다. 이걸 또 가구별로 또 확산하는 과세 하게 되고, 양도세율은 그만큼 더 중과하는. 그러니까 이게 막 2중, 3중으로 뭐 이렇게 집을 2개, 3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계속 빨리 팔어, 한 채만 가지고 있어야 돼. 라고 이제 강요를 하는 거죠. 정책으로. 그러니까 더 저항이 이제 거세질 수밖에 없었고, 이분이 이제 참여정부가 이제 지나고 2011년에 책을 하나 냈어요. 부동산이 끝났다라는 책인데, 거기서 부동산 시장을 하이에나가 우글거리는 정글로 묘사합니다. 도대체 하이에나가 한다는 거죠. 우리 국민들을 하이에나로 한 것처럼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은 여전히 그렇게 실패를 했음에도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를 체감을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이런 이제 비판들이 좀 있었고, 결론은 그거예요. 공급 부족이 문제가 아니다. 공급은 충분하다고 하나 100% 넘지 않냐? 문제는 당신들이야, 당신들. 그걸 가지고 투기하고 한 사람이 2개, 3개 갖고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냐라고 이제 몰아가게 된 거죠. 그 생각은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크게 변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2017년에 드디어 나옵니다. 8.2 부동산 대책이라는 게 나오는데, 부동산 가격 문제에 대해서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것이다 라고 사과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감을 보여요. 어떻게든 해결하지. 그래서 제가 수익결정이 나오지 않은 거지. 이게 뭔가 원한 맺힌 사람이 다시 한번 혈전을 벌이는 듯한 느낌으로 정책을 다루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부동산 가격 상승 조짐이 보일 때마다 땡줄 식으로 자꾸 이제 수요 업계책만 발표를 이렇게 자꾸 민심하고는 엇박자를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이게 그래서 효과가 있으면 다행인데 부동산 집값 대폭등을 해요. 자, 5번째. 그래서 부동산 정책을 실패한 참여정부를 개선한 게 문재인 정부이지 않느냐. 결론은 그렇게 이어졌던 거고, 문재인 정부 말 그러한 이제 민심이 윤석열 정부 어떻게 옮겨갔는지는 선거 결과를 보면 그게 다 이유는 아니겠지만 상당한 이유가 거기에 숨어 있었을 것이다. 표심에. 이제 참여정부와 문재인 정부의 이제 공통점은 그거예요. 아파트의 가격을 어쨌든 폭등을 시켰다라는 거고, 그만큼 부동산의 양극화를 목적이나 목표와는 달리 더 심화를 시켜버린 결과를 보게 됐고, 이때부터 전세 사기가 전세 사기라는 개념이 양적으로 막 증가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게 막 크게 막 터졌죠. 그리고 이게 부동산 정책은 보통 교육 정책하고 같이 맞물려 가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울산도 마찬가지잖아요. 저기 북부 호계에 사는 사람들이 왜 옥동호구 이상 하겠어요? 네, 학원이 있고, 거기에 이제 이른바 우리 울산의 성위 계층이나 중산층들이 그쪽에 많이 모였거든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교육 인프라가 그쪽으로 다 풀릴 수밖에 없게 되고요. 근데 특목고를 이제 폐지한다고 이제 발표를 하니까 어떻게 된 노릇인지 강남으로 이게 다 쏠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강남 여기가 특목고 폐지됐어? 그럼 강남으로 가자. 그러니까 강남 집값, 부동산, 아파트 값이 더 막 뛰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책이라는 거는 하나의 정책으로만 바라볼 게 아니라 그것이 뭐 교육이든 일자리든 어쨌든 건설은 우리나라 대한민국 일자리 부양의 가장 핵심은 사실은 건설업이라고 봐야 됩니다.
실제로 그렇게도 울산처럼 뭐 이렇게 4대 산업이 있다는 거니까 그렇지 않은 곳은 건설 때문에 뭐 산업이 이렇게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거 뭐 교육 정책하고 부동산 정책도 엇박자가 이제 나니까 또 다른 이제 문제들이 또 부거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자료에 보면 이제 두 개 정부의 시기별로 나타났던 발언들을 이제 국민 일부가 잘 뽑아놨더라고요. 그걸 좀 갖고 와서 어떻게 변화했는지 초기와 말기에 비슷하게 발언들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걸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데 그래가지고 당선된 그분은 윤석열 정부는 어떻게 했는데 봤어요? 그러니까 표면적인 정책은 그렇지 않아요. 제가 봤을 때 괜찮아요. 제가 제 방송 일주일에 한 번씩 지와 관련된 방송을 하는데 그때 이제 주거복지 정책을 때때로 내보냅니다. 윤석열 정부가 가지고 온 주거복지 정책 괜찮은 거 있어요. 잘한 건 잘했다라고 얘기를 해줘야죠. 왜냐하면 그걸 통해서 또 한시름 배워야 되는 사람이 있어야 되니까. 근데 여기 지금 사진이 하나 있죠? 자료에. 이게 뭐냐? 그러니까 이게 뭔지 이게 민간이나 건설업체에서 하는 줄 알았더니 대한민국 윤석열 정부에서 국토교통부에서 만든 행사예요. 대한민국 주거복지 대축인가고. 그래서 저희 포장은 참 잘했다. 그래서 도대체 뭘 했을까 이 사람들이 하고 봤더니 충분하게 이제 주택을 공급하겠다라는 거. 그리고 핵심은 이제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라는 거. 또 재개발까지는 이제 재개발은 더 땅덩어리도 없어서 한계가 있고 재건축 중심으로 규제 완화를 하겠다는 거고, 뭐 소형주택 요즘 뭐 1인 가구도 늘어나고 하다 보니까 뭐 그거는 좀 누리겠다는 이건 뭐 저는 굉장히 들어갑니다. 그 이제 공공주택 유홈이라고 이름 붙여진 공공주택 이렇게 하고 또 저는 뭐 유인하다고 봅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뉴홈 사전 청약을 딱 했더니 25대 1이 엄청난 경쟁률. 그만큼 젊은 사람들, 신혼부부, 어린아이들 키우는 뭐 여러 이제 계층들이 잘 못 듣겠죠. 청약에. 저것만 되면 내가 부담을 줄이고 좀 다르게 내 자본을 활용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지 않겠습니까? 그 두 번째는 이제 전월세 시장을 이제 안정화시키겠다라고 했어요.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방안 마련하겠다 하고 봤더니 전세 사기 피해자 관련 법률도 다 엉망진창이고 피해자가 요구하는 건 하나도 되지 않습니다. 말은 그렇다 하다가 주거안전 특별법 제정하는 말만 하고요. 전세 피해 지원센터 이것도 뭐 조건이 너무 여기 저기 문턱이 높아가지고 이건 뭐 지원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허그 경공매 지원센터 개설 이거는 뭐 경공매라는 게 사업을 실패하거나 어떤 불가피한 이유로 피눈물을 흘리고 내놓는 사람들도 많은데 이거를 서로 좀 날라먹기 정부가 나서서 논아먹기 할 수 있지 않겠다. 세 번째가 이제 부동산 세제를 정상화하겠다. 야, 말 좋죠, 정상화. 누가 했는지 나 진짜 이거 프레임 잘 맞는 것 같아요. 부동산 세제 정상화. 세금 많이 줄여주겠다는 거죠. 부동산 많이 가진 사람이 있을 때도. 종부세, 양도소득세 개편한다. 말이 개편이고 줄여주겠다라는 거고. 뭐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부과하는 것도 뭐 개선하겠다. 줄여주겠다. 생애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한다. 요거 뭐 하나 제가 보니까 좀 유의미한 것 같아요. 뭐 전세 자금 대출한 거, 뭐 소득 공제 확대해 준다. 글쎄요. 빚내서 집 사다, 빚내서 전세 들어가는 거 유의미한지 모르겠습니다. 빨리 공공임대주택을 늘려주는 게 중요한데, 참 우리 저 이재명 후보 보니까 이번에 공공임대주택을 늘리기보다는 전세인가? 이것과 유사한 정책을 좀 내놓은 것 같아요. 한번 찾아보시면. 뒤쪽에 제가 소개를 해드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왔어요. 이제 부동산 정책으로만 막 하니까 꼭 있는 사람들 대잔치 같으니까 주거복지 지원이라는 걸 탁 내놓습니다. 취약계층. 근데 우리나라에서 취약계층 범위 굉장히 넓습니다. 예전에 제가 그 얘기 한번 했었나 모르겠는데, 우리 삼성의 이재용 아들이
국제중학교, 제주국제중학교에 입학을 했어요. 입학을 했는데 공부를 잘해서 입학한 게 아니고 취약계층으로 들어갔어요. 삼성 이재용 아들이 취약계층으로 제주국제중학교에 들어갔어요. 왜 취약계층인데 엄마가 없어요. 한부모예요. 그러니까 취약계층은 저소득층이 아닙니다. 취약계층은 말 그대로 취약한 사람이에요. 어떤 이유에서 뭐 장애를 가졌던, 나이가 먹던, 뭐 북한에서 이렇게 이탈을 했던, 뭐 다문화던, 이재용 아들처럼 뭐 한부모던 뭐 난리가 났죠. 우리나라 취약계층의 정의를 새로 재정립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좀 나왔었어요. 처음 듣는 얘기네. 네, 그렇습니다. 상징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취약계층이라는 뭐 우리 장애인 차도 마찬가지잖아요. 장애인도 아니면서 부모 가족 이름으로 차 뽑아가지고 이렇게 버젓이 그렇게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다 취약계층 이용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속내를 한번 이제 보니까 결국은 시장 중심으로 끌고 가겠다. 규제 완화를 해서 그리고 재건축할 때 초과이익 환수제를 완화하겠다. 초과이익 양껏 가져가겠네요. 종부세 더 완화하겠다. 지금도 막 한참 완화되는데 더 완화하겠다. 분양가 상한제 없애겠다. 민간 공급을 더 확대시키겠다. 옛날에 박근혜 정부 때 그 평이 괜찮았던 우리 부동산 정책이 뉴스테이라는 게 있었어요. 뉴스테이. 그게 뭐냐면 LH나 울산도시공사 같은 공공에서 아파트를 짓는 게 아니고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 지어 그리고 공공임대 사업을 하는 거예요. 약간 좀 싸. 다른 점. 저도 뉴스테이에서 살고 있습니다. 저희 집이 지금 뉴스테이예요. 어쨌든 민간이 공공 영역에 임대 사업을 할 수 있게 그때 박근혜 정부에서 처음 열어놓고 그거를 조금 더 확장을 해 나가겠다는. 근데 뉴스테이는 한 8년쯤 살다가 그 시세 8년 이후에 그 시세에 맞춰서 살려면 사고 이사 가시려면 가시고 이런 정책이었어요. 근데 처음에 들어갈 때 부담이 굉장히 적습니다. 월세라고 해서 관리비도 부담이 좀 적고 해서 괜찮은 정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저도 살고 있고요. 이런 것들을 꼭 뭐 LH나 뭐 도시공사에서만 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민간은 무조건 악이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다. 민간의 역할을 잘 보여가 해도 집 없는 사람들이 서름이 좀 덜 할 수 있다라는 걸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 네 분의 부동산 주거 공약을 좀 들여다보면 이건 제가 분석한 게 아니고요. 저를 포함해서 참여연대하고 민달팽이 유니온하고 또 제가 이제 소속돼 있는 내가 만드는 복지국가 포함해서 18개, 20개 가까이 되는 단체들이 모여서 만든 네트워크입니다. 제법 오래됐어요. 네트워크가. 그리고 우리가 주거복지라는 개념이 나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제가 2010년 정도? 2009년, 2010년 될 때 우리나라에 주거에 복지라는 이름이 붙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공공임대, 진짜 저소득층을 위한 영구임대 아파트를 넘어서서 다양한 계층, 취약계층에 대한 주거복지 정책이 그때부터 등장을 했고 주거권 네트워크도 거기에 맞춰서 조직된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고요. 총평은 이렇습니다. 이분들이 보기에 이번 대선일이 6.3 무주택자의 날이에요. 무주택자의 날. 우리나라의 무주택자가 40% 정도 되는데 이 무주택자의 날이 6월 3일인지 알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이번 기회에 좀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날이 대선이에요. 이렇게. 근데 들여다보니까 이게 우리 그 부동산 주거 공약의 무주택 세입자 정책이 상당히 좀 부족하더라. 첫 번째예요. 그리고 전반적으로 이게 부동산 주거 공약이 약속한 것처럼 짠 것처럼 좀 부실하다. 근데 저는 이해는 될 것 같아요. 이 부동산 주거 정책은 잘못 건들면 이거는 돌아올 건 매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이재명 후보처럼 그냥 뭐 불가분 정도, 기존의 것 좀 이렇게 잘 유지 관리하는 정도로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고, 특히 주거 취약계층에 대한 이제 복지 정책은 사실상 실종됐다.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부 정책보다도 부족해 보인다. 이런 비판이 좀 있었고요. 유일하게 민주노동당의 전 정의당이죠. 녹색 정의당이었죠. 직전에. 권영국 후보만 이 세입자나 공급, 또 대출, 주거복지 전반에 대한 종합적 공약을 제시한 것으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꼭 노동자들만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후보는 아니더라는 게 확인이 좀 되고 있고요. 집값 안정과 또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서는 사실 단편적인 정책으로 부족하다고 앞서 제가 참여정부, 문재인정부 소개하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다시 이번 대선에 좀 반복되는 느낌, 뭔가 호소하는 구체적이지도 않고 종합적이지도 않고 그냥 특정 대상, 청년, 신혼부부, 노인, 장애인 이렇게 표가 될 만한 사람들 특정해서 그냥 내놓는 정도의 공약 수준이지 않느냐라는 비판인 것 같습니다. 더 중요한 건 이 윤석열이라는 사람이 당선될 때 상당히 중요한 기재였죠. 이게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한 분노, 이슈가 굉장히 컸어요. 저도 그 체감을 했으니까 주변에서. 그럼 이번 후보들은 좀 나은가? 하고 이제 봤더니 뭐 다주택자 감세, 부동산 투기 개발 규제 완화 등에 좀 집중된, 지금 우리 진보 후보가 한 명밖에 없죠. 주요 후보 중에. 지금 주요 후보 내부는 사실상 이제 보수 후보 자임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보면 이제 MB류의 정책도, 부동산 정책들을 일단 그대로 개선하고 있는 거 아니야라는 이제 의구심이 좀 있고요. 윤 정부의 이제 잘못, 시정할 의지가 좀 부족해 보인다. 우리 정확하게 얘기하면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주거 정책이 어떤 문제가 있고 그거를 내가 집권하면 어떻게 개선하겠다는 게 없어요.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하나 좀 따져 들어가 보면 더불어민주당의 이제 이재명 후보부터 좀 살펴보겠습니다. 공공임대주택의 품질을 좀 높이겠다. 그리고 비율을 좀 확대하겠다. 이거 굉장히 좀 제가 봤을 때 의미 있는 선언인 것 같아요. 요즘 새로 짓는 아파트에는 뭐 월패드라고 해서 집에서 뭐 승강기도 호출할 수 있고, 주차장에 차가 들어오면 이렇게 차가 도착했습니다, 손님 뭐 이런 거 해요. 그러니까 통신이 굉장히 적극적으로 AI 기반의 통신이 결합을 해서 집에서 뭐 TV나 주차장이나 승강기나 이런 거 다 일어나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아직 임대주택은 그런 게 이제 들어가지 못하고 있어요. 그런 부분에서 저는 이거 좀 유의미하다 이렇게 보고, 좀 없는 사람도 보면 좀 누리면 안 돼요. 그리고 이제 종합적인 이제 주거 정책에 대한 비전이 좀 부족하다 하고 이제 일단 평이 좀 나왔습니다. 이재명 후보조차도. 그리고 취약계층에 대한 대책이 좀 구체적으로 나와 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따져보면 여성, 청년, 직장인, 노인 정도 해서 대상별로 한두 가지 정도. 근데 이게 또 들어가 보면 이제 수요에 맞지 않거나 구체성이 좀 결여되어 있다는 평가가 좀 나왔어요.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 보면 청년들은 공공임대 주택에 대한 수요가 높습니다. 높은데 이걸 공공분양 주택 공급을 하겠다고 해요. 분양을 받으려면 임대하는 것보다 아무래도 돈이 좀 목돈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이거 지금 청년들한테 분양을 받아, 이거 빚내서 집 사라는 말 하죠. 박근혜 때나 윤석열 때 가지지 않는 말이거든요. 청년들이 특히 이걸 누가 왜 넣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영국을 정책인데. 이제 우리 어르신에 대해서도 이 지역사회 돌봄 체계와 연계된 좀 고령자 신화주택을 공급해야 된다까지는 언급을 합니다. 근데요, 공급을 새로 지어서 공급을 하는 건지, 뭐 있는 걸 잘 수선해서 그 어르신들이 자기가 사는 곳에 가까운 곳에 가서 이제 살 수 있게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저 멀리 셀판 먼 데다가 그 다운동에 아파트 지어서 저기 뭐 중부 사는 뭐 태화동에 사는 데로 옮기겠다라는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것도 확인이 좀 안 되는 측면이 있는 거예요. 노인 분야에서도 좀 그래요.
그리고 이 과도한 주택담보대출과 전세대출에 대한 규제, 또 임차인 권리 향상 주택, 임대차, 쉽게 얘기하면 임대차 제도를 조금 더 강화하는 것들에 대해서는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전세 보증 제도를 좀 개선하겠다라고 제시를 하셨는데, 이게 전세 보증 제도만 개선한다고 전세 사기가 줄어들 것 같지는 않아요. 조금 더 입체적이고 폭발적인 정책들이 좀 나와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요즘 이제 기후위기 관련해서 계속 뭐 아리백 이재명 후보께서 대한민국에 다 알렸잖아요. 아리백. 근데도 이 기후위기와 관련된 주거 정책들이 그냥 그린 리모델링, 정말 어떻게 친환경적으로 집을 바꿔 나가겠다라는 건지가 구체적인 게 이제 없어요. 있는데 뭐 아직 준비를 못했거나 뭐 발표를 좀 미루고 있거나 그럴 수도 있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안 할 것 같지는 않아요. 하긴 할 건데 구체적이지가 않고. 또 하나는 이제 서울 노후 도심의 재개발, 재건축 용적률을 좀 상향하겠다. 이거는 보수 대선 주자로서 뭐 할 만한 이야기인 것 같고, 분담금 완화는 제가 보기에는 분담금을 완화하면 집값 상승과 특히나 자극할 수도 있을 텐데 집감당을 할 수 있을까, 그런 우려가 좀 됩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가난한 사람이 그 지역을 떠나야 되는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똑같은 거예요. 자, 두 번째, 국민의힘의 이제 김문수 후보인데요. 그냥 윤석열 정책을 그대로 다 갖고 왔다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핵심은 그거예요. 2030 한때 자신들을 강하게 지지했던 2030 남성 팬심을 좀 잡아줄 수 있는 정책 몇 가지 정도 내놓은 것 같고, 그리고 이것도 구체적인 내용은 좀 없습니다. 이거 빚 내서 집을 사세요. 대출금 깎아주고 대출비가 좀 늘려줄게요. 똑같은 말 계속 동원 반복을 하고 있고, 또 다른 이제 핵심은 일단 민간 통해서, 민간 건설사를 통해서 공급을 활성화하겠다. 그리고 개발이든 세금이든 대출이든 다 완화시켜주겠다. 그리고 부동산 세제 감면이라든가 재건축 부담금 폐지라든가 기초 지자체 재건축 재개발 권한을 이양한다라든가 이런 것들은 뭐 앞에 두 개는 뭐 계속 나온 얘기니까 빼놓고, 기초 지자체 재건축 재개발 권한을 이양한다. 실제 재개발 재건축 다 기초 지자체가 감면하고 있거든요. 허가나 관리를 해주는데 문제는 세금이 그쪽으로 잘 안 들어오는 거죠. 그러니까 건설이나 부동산 양도를 할 때 사실 그 세금이 지방세로 많이 넘어가고 있고, 사실 그걸 재원으로 해서 지자체들이 먹고 살고 있는데, 이걸 넘겨주면, 이 권한을 넘겨주면 그런 세원에, 그러니까 지방 분권이니 지방 자치니 지방 소멸이니 이런 이야기들이 참 쏟아져 나올 때 이거라도 좀 넘겨주면 좀 나아질까 하니, 그건 저는 물음표입니다. 그거는 저는 뭐 맞다 아니다 얘기할 단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개혁신당 이준석 후보는 뭐 보시다시피 되게 짧습니다. 10대 공약에는 들어가 있을 것 같고요. 며칠 전에 내놓은 내용도 이렇게 쭉 보니까 뭘 하자는 건지 잘 모르겠고, 남들이 하는 것도 조금 일부 갖고 와서 언급하는 건데 수준이잖아요. 그런데 잠시 멈출 때 뭘 얘기하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원리금 균등성화, 사실 이렇게 원리금을 균등하게 상환하는 게 제일 유리하긴 해요. 빚을 낸 사람 입장에서는. 이걸 잠시 멈춤 대출이라는 건 어떤 개념이든지 어떤 이제 유익함이 있는지는 좀 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번째는 이제 민주노동당의 이제 권영국 후보신데,
우리 주거권 네트워크의 평은 그렇습니다. 비교적 다른 상대 후보에 비해서 종합적 구체적으로 주거 정책을 제시하고 있다. 부동산 정책보다는 주거 복지 정책 중심으로 제시하고 있는 것 같고요. 임대차 제도나 전세 사기 피해 구제 예방 대책이나 또 공공 재건축을 하되 공공이 좀 주도하는, 그러니까 재건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부정하는 게 아니라 좀 공공 영역에서 좀 또 가보자라는 제안이시고, 또 환경과 좀 더 가까운 좀 친환경적인 녹색 공공임대주택을 한 200만 원 정도 짓겠다. 근데 이거는 누구라도 임대주택 지을 때 요즘은 뭐 빗물 활용이라든가 태양광 발전이라든가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것들이 많거든요. 하면 돼요. 누구라도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계속 거주권 보장, 또 임대료 인상을 제한, 임대주택 등록 의무화. 이거 집주인들이 많이 저항을 하고 있죠. 이런 이제 세입자 보호 공약들이 좀 다수 확인이 좀 되고 있습니다. 그 대선 후보 중 유일하게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겠다라는 내용이 좀 나와 있는데, 이거는 특히 이재명 후보의 좀 미온적 태도와 좀 각을 좀 세우는 그런 느낌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에 첫 번째 토론회에서도 보니까, 근데 이거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우리 권영국 후보는 내가 대통령이 되겠소라는 의지보다는 우리 그러니까 대선 주자로서 내가 주장하는 거, 민주노동당에서 제안하고 있는 정책은 당신이 당선되는 게 받을 생각이 있습니까? 라는 그런 느낌의 좀 발언들 몇 번, 한 두어 번 제가 좀 봤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히려 이런 것도 좀 견인할 수 있는, 다른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지금 선거 기간이니까 하도 예민해서 뭐 불타기를 하는 거라면, 당선된 후에 권영국 후보가 제시하고 있는 정책들을 좀 수용하는 것도 의미가 있겠다는. 권영국 후보님이 당선되면 당연히 하시면 되고요. 그럼 됩니다. 그리고 제가 좀 주목한 거, 이 서유럽 사회가 주로 채택하고 있는 게 최저 주거 기준에 미달하면 임대를 할 수 없게 해놨어요. 왜? 적어도 사람이 좀 살만한 공간을 좀 돈을 갖고, 이 지옥고라고 그러잖아요. 지옥고, 지하, 옥탑방, 고시원. 요즘은 고시원도 은퇴하신 분들이 제2 창업으로 많이 하시긴 해요. 괜찮은 모양이에요. 이쁘게 깔끔하게 잘 하는데, 하여튼 수도권은 이제 고시원이 아직도 엉망진창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이제 주거 기준에 좀 미달되는 주택들은 아예 임대를 할 수 없게 하겠다. 대신 그 영역을 아까 뭐 공공 재건축 사업이라든가 여러 형태의 공공 영역의 사업들을 가지고 그걸 좀 커버 좀 하겠다. 이런 이야기인 것 같아요. 제가 이해하기로는. 자, 그러면 이 주거권 네트워크가 앞서서 한 4월달에 자신들의 주거 정책을 요구를 했습니다. 대선 공약을 내놓기 전에 그 내용을 한번 천천히 보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전세 사기 피해자 우리 주거권 네트워크에 피해자 모임들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리고 임대차법 개정, 공공주택 공급 확대하는 거는 뭐 사실 거의 뭐 애국가에 가까워 외워서 이야기할 수 있는 정도의 뭐 차별 없는 주거복지 마찬가지. 부동산 세제와 개발 이익을 더 강화해라. 완화한다고 하지 말고 또 뭐 투기 규제, 또 공공성 좀 확대 좀 해나가자. 또 기후 위기와 관련해서 건설 분야에서 조금 더 탄소 감축된 노력 좀 해달라. 그리고 당연히 수도권에 집중되는 이런 부동산 사업들을 좀 해소할 수 있게 해달라. 요렇게 이제 8개의 정책 의제를 던졌어요. 구체적인 내용을 던진 게 아니라 이 정도 우리가 좀 숙제를 드릴 테니 거기에 맞게 세부적인 내용을 좀 다뤄주세요 하고 이번에 이제 공약들이 이제 나온 건데 보니까 제가 봤을 때는 B까지 못 갈 것 같고 한 C 정도 우리 권영국 후보 정도가 뭐 B 플러스 정도 되고 못한다. C 마이너에 머물고 있는 그렇게 이제 평가된 것 같습니다.
일단 오늘 이제 제가 다루는 내용은 이 정도고요. 사실 듣기에 따라서는 어떤 이제 대선 후보를 각자 지지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듣기에 좀 불편한 내용들도 분명히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역사, 아무리 짧은 역사를 하더라도 우리가 그 역사를 들여다보지 않고 현실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사실 의미가 없습니다. 불가능하기도 하고. 그래서 참여정부, 문재인 정부의 실기, 정책 실기, 또 윤석열 정부의 엉망진창, 사실은 껍데기는 이쁘게 해놓고 뒤에서는 언더노트 다 퍼주는, 그리고 투기하는 세력들에게 조금 더 길을 넓혀주는 그런 정책 쪽에서 들여다봤습니다. 오늘 내용은 여기서 일단 뵙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